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4번이나 제 가족을 잃었습니다. 한 가족만 제 곁을 떠난다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일을 4번이나 겪고 나니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흔적도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제 마음이 어떨지 짐작은 가시나요?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까지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는 정말 살기도 싫었는데 제 곁에 남은 단 한 사람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한참 뛰어놀 나이인 초등학생 때에도 더운 날에 밖에서 체육을 하면 3번 중에 1번은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번은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었죠. 건강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운동을 조금만 해도 어지럽고 쓰러지는 일이 많으니 운동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조금만 심하게 해도 코피가 쏟아져서 성적도 늘 중하위권이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는 어찌어찌 졸업을 하고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을 해도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얼마 가지 않아 못 버티고 쓰러져 버리니 회사 입장에서도 저를 쓰기 찜찜했었는지 3개월을 못 넘기고 해고당하기 일쑤였어요. 다행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부유했던 편이라 일을 안 해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취직은 포기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늘 같은 시간에 저희 집 앞을 지나다니는 한 남자였습니다. 늘 온몸에는 흙투성이에 먼지를 뒤집어 쓴 꼴을 하고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신이 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 사람을 보다가 하루는 직접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남자는 제 눈앞에 나타났고 저를 지나쳐 가려는 것을 붙잡았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자 남자는 주위를 휙휙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을 가리키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매일 그쪽이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남자는 처음에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었지만 긴장해서 두 손을 한껏 모으고 어쩔 줄 모르는 제 모습을 보고서는 의심을 풀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집 근처에서 일하는 건축업자였더라고요. 흙먼지들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집 앞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고 남자는 제가 나와 있으면 잠시 대화를 했고 제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제 방을 올려다보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이어오다 정식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너 만나는 사람이 건축 일을 한다고? 그럼 무식한 일을 하는 사람이랑 말은 통하니? 그래, 너 정신 차려. 네가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해보고 많은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조금만 지나봐. 달라질걸? 그래, 얼른 정신 차려. 그런 남자를 못하러 만나? 언니와 어머니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시면서 헤어지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며 오히려 남자친구를 만나러 보란듯이 밖으로 데이트도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까지 합세했었죠.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다고 들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던데. 그런 사람 만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봐놓은 선자리나 나가봐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윗감들로 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면서 버텼었지만 결국엔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 나갔었습니다. 제 말은 들은 채도 않고
상대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면 집에서는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며 성화하고 난리였어요. 어차피 몸도 약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니 그냥 내가 봐놓은 괜찮은 남자랑 결혼해. 에? 그거 너도 좋고 우리 집안에도 좋은 거야. 그게 어떻게 저한테 좋은 거예요? 저는 싫어요.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할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어쩜 너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할 수가 있니? 자꾸만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집 나가서 그 남자랑 살아. 아버지도 화가 날 대로 나셔서 저에게 소리를 쳤고 저는 그 말에 고지곳대로 알겠다고 하고 짐을 싸들고 나와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결국 그동안 강제로 선을 보고 있었던 것도 모두 털어놓았고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는 화도 안 내더라고요. 오히려 그럼 선을 못 보게 얼른 결혼해버리자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일주일 후 아버지의 화가 조금이나마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지금까지 쭉 혼자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허락만 받으면 됐었죠. 초반까지는 그래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꽤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싹싹한 성격 덕분에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시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기점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고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은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었지만 저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날 밤 저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어머니가 제 방문 앞을 지키고 계셨고 저는 창밖으로 몰래 탈출해 남자친구와 도망쳐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결국에는 부모님과 저는 연이 완전히 끊겨버렸죠. 그 이후로 남편과는 작은 다툼 하나 없이 3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임신이 힘들었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고 둘이더라도 충분히 행복하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날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속이 며칠째 더부룩해서 체한 줄로만 알고 병원에 찾아갔다가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도 내심 아이가 있었으면 바라고 있었던 건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아이가 세상에서 나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한 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약했었고요. 아이는 제 품에 한 번 안기고서는 바로 신생아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퇴원할 때쯤에는 몸이 많이 튼튼해져서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아이를 키우는 맛으로 살았습니다. 딸이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내면 남편과 저는 순식간에 딸에게 집중을 했었죠. 퇴원은 했었지만 저도 아이도 몸이 너무 약해서 남편도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이가 열이 자주 나서 그 이후로도 병원을 자주 들락거려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열이 올라서 한참이 지나도록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는 열에 저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이는 이틀이 넘도록 열이 펄펄 끓었고 겨우 열이 내렸을 때에는 이미 뇌에 손상이 가서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지만 결국 태어난 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떠나질 않던 웃음소리가 아이가 떠난 후로는 뚝 끊겨버리고 슬픔에 빠진 저는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물만 흘려댔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울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저를 달래가며 밥을 먹이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다시 임신을 하기는 정말 힘들 거라고 했었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저희에게 둘째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탓인지 의사는 아이를 낳는 걸 말렸습니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의 만류를 무릅쓰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배가 자주 아파져서 병원을 갈 때면 어찌나 겁이 나던지 그렇게 자주 가던 병원이었지만 갈 때마다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아낸 덕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기겁을 하셨었죠. 다행히 아이는 뱃속에서 꼬박 10달을 잘 채우고 태어났지만 저는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았죠. 다행히 처음 태어났을 때만 해도 몸이 약하다며 병원 식구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던 제 아들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아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거기에다 공부도 꽤나 잘하는 편이었고 반에서 친구들과 사이도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제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이제 곧 대학교를 들어가야 할 아들을 위해서 남편은 승진을 하려고 조금 과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밤낮 없이 일을 하다 하루는 저녁에 술을 약간 마시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들렸던 현장에서 남편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이 들어간 탓에 주변을 신경 쓰지 못했던 그때 남편의 위로 철근이 떨어졌고 뒤늦게 피하려다 결국 한쪽 다리가 완전히 깔려 그 다리는 뭉개져 버렸습니다. 결국에 남편은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술을 먹고 현장에 들어간 남편의 잘못이라며 보상도 해주지 않아서 남편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아야만 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병원비를 해결하고 나니 이제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어요. 모아놓은 돈이라곤 남편의 병원비로 모두 나가버리고 이제 남편도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니 저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경력이라곤 20년 전 몇 개월 정도 회사에서 사무 보조를 하다 말았던 것이 끝이니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저를 써줄 리는 만무했죠. 결국엔 집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낳은 후로는 몸이 더 약해져서 일을 하다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제가 아니면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으니 버텨야만 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몸은 괜찮아? 뭐가 미안해. 지금까지 우리 식구 당신이 먹여 살렸잖아. 이제는 내가 벌어올 수 있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제가 쓰러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들도 피곤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으로도 바쁠 텐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을 싹 해놓고 저녁까지 해놓고 공부하러 갔었죠. 덕분에 집에 오면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부터 몸에 기운도 없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 억지로 참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하고 돌더니 그대로 저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제 눈앞에는 남편과 아들이 울었는지 두 눈이 빨갛게 되어서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을 뜬 저를 발견하고 두 사람은 호들갑을 떨었죠. 여보, 괜찮아? 내가 미안해. 이제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어. 엄마, 아니야. 내가 돈 벌어올게. 나도 돈 벌어올 수 있어. 내가 미안해. 다들 뭐가 그렇게 나한테 미안해. 안 그래도 돼. 돈은 내가 벌 수 있어. 다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지금 당신한테 맡기다가 당신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맡길 수가 있어. 당신은 이제부터 집에서 쉬어. 몸도 약한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니까 이렇게 쓰러지지. 아들도 남편의 말에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두 사람은 합심해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며 성화였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몸이 허약해서 맘 놓고 쓰기 어려울 것 같다며 먼저 저에게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을 일했으니 조금 모아둔 돈으로 쉬다가 다시 나가서 일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더 빨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쓰러진 이후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알고 보니 신문 배달에다 우유 배달까지 하고서 일찍 학교를 가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피곤하다 보니 성적도 조금씩 떨어지고 처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중상위권이었던 성적은 날이 갈수록 중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대학도 가지 않고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저희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제 짐을 떠넘긴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만 한번 털어놓는 법 없이 조용히 돈을 모아서 남편의 의족을 맞춰주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런 아들의 서프라이즈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그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엄청 애교도 많고 싹싹하게 굴더라고요. 어머님, 어쩜 너무 고우세요. 피부도 좋으시고. 어머님 닮아서 오빠가 이렇게 인물이 좋은 건가 봐요. 뭐라고 하는 거야. 부끄럽게 그런 말 하지 마.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사과가 달아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어찌나 싹싹하던지 평소에 낯을 많이 가리는 저도 순식간에 무장해제를 만들고 어느 틈엔가 왁자지껄하게 떠들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식구가 된 이후로는 저희는 모두 며느리의 팬이 됐어요. 뭐든 며느리가 하자고 하면 다들 좋은 생각이라면서 함께 했었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자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기뻐하면서 안 그래도 예뻐하던 며느리를 어디 스치면 상처날까, 부딪히면 깨질까 조심스럽게 도자기처럼 다뤘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주세요. 아유, 그러다가 접시가 깨져서 뱃속에 아기라도 놀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새아가는 저기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다가 우리가 부르면 와서 그때 밥 먹어, 응? 다 해놓은 반찬들을 덜어놓을 접시를 옮기는 것마저도 며느리를 시키지 않을 정도였죠. 별것도 아닌 것들로 진지해져서는 옥신각신하는 남편과 며느리를 보고 있을 때면 웃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들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응? 뭐가 웃겨? 아버지, 이게 어떻게 안 웃겨요. 제 와이프도 접시 정도는 나를 줄 알아요.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안 해주셔도 돼요.
임신한 몸인데 흰주단지보다도 더 귀하지. 네 엄마가 너 임신했었을 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했었어. 며느리라서 부담스러워할까봐 내가 참고 있는 거지. 아버님, 저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하나도 안 부담스러운데.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장난기가 도진 듯 남편을 놀리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며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에 저희 세 사람은 한마음으로 남편을 놀려먹을 때도 있었죠. 그렇게 시끄럽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 아이도 무사히 잘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정말 며느리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잘 울지도 않고 생글생글 웃기만 하는 모습에 손주를 보고 있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뚝딱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는 아들네 부부를 대신해서 자주 아이를 봐주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다시 복직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찍 퇴근을 해서 아이를 데리러 꼬박꼬박 자러던 며느리가 갈수록 야근이니 회식이니 하면서 데리러 오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아들이 손주를 데리러 오긴 했었지만 아들도 바쁘면 손주를 데리러 오지 못해 며칠을 내리 저희 집에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기만 하던 손주가 부모님이 보고 싶은지 울며 보채는 날도 많아졌었죠. 처음에는 저희에게 오면 부모와도 잘만 떨어지던 아이가 저희 집에 오면 제 부모랑 한참을 떨어져야 한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도 마음이 안 좋아져서 아들이든 며느리든 둘 중 하나는 일을 잠시 쉬면서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주라고 말했었지만 두 사람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해줘. 나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승진이야. 그럼 돈도 훨씬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 당신만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아이 낳고 이제 겨우 복직해서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만둬? 지금 쉬면 나중에 복직 못해. 아들과 며느리는 그때를 기점으로 자주 다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괜히 저희가 말을 해서 사이좋던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닌지 마음이 불편했었죠. 그럴수록 눈치도 없이 손주는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 안달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면 어찌나 울어대는지 마음이 참 아팠어요. 막상 또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랑 함께 있으면 잘 놀아주는 편이라 무작정 두 사람이 잘못했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노릇이었죠.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게 아들이니 아들이 계속 직장을 다니고 며느리는 잠시 동안 일을 쉬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키워야 하니 돈을 더 많이 벌어오겠다면서 지방을 전전하는 현장직으로 근무를 바꿨어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돈은 더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에는 손주를 잘 돌보는 것 같다가 또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어딜 그렇게 나가는 거야? 기현이는 우리한테 내팽개치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이 있어서요. 잠시만 기현이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갈수록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 남편과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설마 새아가 밖에서 다른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새아가가 어디 그럴 애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겠지.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하지만 더 이상은 며느리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김치를 담가서 김장김치를 나눠주려고 아들네 집에 들렸었는데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나오긴커녕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며느리가 집안에서 큰일이라도 당했나 싶어서 다급하게 경비를 불러서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며느리는 없이 손주만 덜렁 있었어요. 심지어 책장에 깔린 채로요.
저는 깜짝 놀라 책장을 들어 아이를 빼냈고 손주는 놀랐는지 한참을 울음을 멈추질 못했습니다. 다행히 뭔가 많이 쌓아놓는 책장이 아니어서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었지만 2살배기 아이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였었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너는 집에 애 혼자 두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애가 12살도 아니고 겨우 2살인 애를 두고 집 밖을 나갈 정신이 있니? 집에 오셨어요? 말씀하고 오시지. 저도 정말 잠깐 나갔었던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됐다. 집에 가봤자 기현이 없어. 기현이 책장에 깔려서 지금 병원이다. 병원에서 검사해보고 우리 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네? 기현이가요? 많이 다쳤어요? 무슨 병원이에요? 이미 늦었어. 이제서야 기현이가 어떤지 궁금하긴 하니? 저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병원도 어딘지 알려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손자는 어디 한 군데 크게 다치질 않아서 바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니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기현이는요? 크게 다친 곳은 없죠? 그렇게 걱정됐으면 아이를 혼자 두고 밖에 나가질 말았어야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한 일이어서 앞에서 잠깐 만나자고 해서 딱 10분만 만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급한 일이면 아이는 혼자 둬도 되는 거니? 아이는 데리고 나갔어야지. 죄송해요. 너무 급하게 나간다고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급하다고 애를 안 챙기는 게 무슨 엄마니? 너 혼자 있는 집에 기현이 절대 안 보내. 내 남편 올라오면 그때 우리 집 와서 데리고 가. 그 전까진 절대 안 돼. 며느리의 말을 들을수록 더 화가 치솟은 저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며 그렇게 말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기현이가 다쳤다. 애 엄마가 애 혼자만 집에 두고 나가서 애가 책장에 깔려서 집이 떠나가라 울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현이는 괜찮아요? 많이 다친 건 아니죠? 많이 다치진 않았어. 이제 겨우 진정하고 잠들었다. 내가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본 것 같아. 급하게 나간다고 애를 내팽겨치는 게 말이 되니? 아들도 너무 놀라서 화를 내다가 일을 빨리 마치고 올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늦어도 밤 12시에는 도착한다는 말에 항상 일찍 잠에 들던 남편과 저는 잠도 자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도착한다던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오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운전 중이라 전화하면 괜히 방해하는 걸까봐 기다려봤지만 차가 밀려서 늦는다고 해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오질 않았습니다. 결국엔 새벽 2시가 넘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질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에게 사고가 났으니 얼른 병원으로 와달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나온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운전을 해서 올라오다가 졸음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서 차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아들만 차 안에서 빼내고 휴대폰은 사고 난 차 안에 있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었던 겁니다. 경찰에서 신원 조회를 해서 며느리에게 연락이 갔던 거죠. 아들의 상태를 보러 갔지만 근처에도 갈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상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가진 노력을 다했었지만 아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정말 꿈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았어요. 겨우 키워놓은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니
모든 게 허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눈물도 안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질 못해서 아들은 아직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계속 전화만 걸어댔었지만 결국에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저는 그제야 아들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실감하고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늘 제 옆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던 남편도 이번만큼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는지 함께 무너져 내려서 저희는 부둥켜 안고 울다가 그대로 저희 둘 다 실신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전화만 안 했어도 내가 괜히 전화해서 급하게 오느라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왜 하필 그때 전화를 했을까? 저는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전화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들의 장례식조차 끝이 나 있었습니다. 정말 낳기만 하고 해준 것도 없는 엄마가 된 것 같아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 좀 더 돌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두 사람 사이에 분란을 만들었는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뒤늦게 아들의 묘를 찾아가 처음으로 그날 아들과 술 한잔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수백 번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제 마음이 여전히 죄책감으로 가득한 것조차 똑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는 손자를 누가 키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의 엄마인 며느리가 키워야 하는 게 맞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믿지 못했었죠. 솔직히 나는 너 못 믿겠다, 아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한 것도 다 인정해요. 네가 혼자 키우면 또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니? 더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각서라도 쓰면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며느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어차피 각서라고 해봤자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니 그냥 쓰고 데려갈 수도 있었던 건데 며느리는 오히려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아이를 포기하고 떠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와 남편 둘이서 손자를 키우며 살아왔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주위 친구들이 놀려서 기가 죽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지만 손자는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저희를 부모처럼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중간에 사춘기가 와서 반항을 조금 하긴 했지만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에 비해서는 귀여운 수준이었었죠. 손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는 또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바로 남편이 간암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왜 아이들을 다 키워놓기만 하면 주위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었죠. 심지어 남편은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도 손자 대학 등록금이 모자랄까 자기 병원비를 아끼려고 병원조차 가지 않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갈수록 남편의 얼굴이 거무칙칙해지는 게 이상해서 피부 문제인가 생각했었는데 이미 간암이 다른 곳까지 전이가 돼서 치료가 힘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다리를 잃은 이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었는데 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다음부터는 틈만 나면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다 술도 한잔하고 오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병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당신보다 날 더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데려가지.
당신, 그런 말 말아요.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당신은 천천히 와. 내가 먼저 가서 우리 딸하고 둘째 아들하고 놀고 있을게. 남편은 자신이 맞이할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재미없는 농담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치료를 해보기 위해서 남편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었지만 이미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치료를 버텨낼 체력이 부족했었는지 결국 수술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인지 하늘을 원망할 힘도 없었어요. 제게 온 두 아이부터 남편까지 제 가족은 모조리 제 곁을 떠났습니다. 혹시나 손자에게도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치진 않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손자만큼은 힘든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자랐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온 보험금도 남편의 병원비를 해결하고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는 꽤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리는 꽤 잘하는 편이라 주방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만 불에 심하게 손을 대어서 한동안은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일도 그만둬야 했었죠. 나이가 있으니까 화상을 입은 손이 낫는 것도 더디더라고요. 점점 생활비가 줄어가는데 일은커녕 일상생활조차도 힘드니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걱정을 알아차린 건지 손자가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자는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빼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말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손자를 말리고 싶었지만 말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 참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곧잘하던 손자가 대학을 안 갈 거라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등록금을 낼 돈이 없으니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손자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등록금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쓸데없는 생각 말고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한 달을 넘게 설득한 덕분에 손자는 다시 대학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그걸 해결하려면 저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었죠. 그런데 손자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원이 할머니. 저 기원이 담임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진즉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기현이가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려운 편이죠. 네, 그렇긴 한데 기현이 대학은 꼭 보낼 거니까 혹시 또 대학을 안 간다느니 그런 헛소리를 하면은 선생님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조금 웃으시더니 기현이에게 장학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네? 무슨 장학금이요? 그동안 기현이가 교회에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성적도 좋아서요. 동문회에서 기현이 학기마다 500만 원씩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 말에 저는 그간 앓던 시름이 싹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기현이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꽤 좋은 대학에다가 대기업과 연결된 과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덕분에 취업 걱정도 덜고 방학 때마다 그 기업으로 인턴을 나가서 돈을 벌어오더라고요. 그 돈만으로도 저희 두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으로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 소식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어? 이제서야 기현이가 보고 싶은가 보지?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엄마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겨우 3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고요. 매번 멀리서 손자가 커오는 걸 봤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기현이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의도한 건 아니었던 사고였는데 제가 너무 며느리만 몰아붙였었는지 후회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손자는 정말 오랜만에 친엄마를 만났습니다. 네, 엄마라고요? 그동안 어디 계시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미안해.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동안 멀리서만 지켜봤어.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적대적이던 손자는 이야기를 하다 결국에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스러운 척 버티고 있었지만 손자도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그 후로 손자와 며느리는 남은 3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잔뜩 하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둘이서 캠핑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가고 함께 아들에게 인사도 하러 다녀오면서요. 하지만 그 떨어져 있던 사이의 공백을 다 메우기도 전에 며느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앞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산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꽤 돈을 많이 벌어왔나 보더라고요. 며느리의 친구이자 대리인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손자를 혼자 두고 나갔던 날 며느리가 믿고 투자금을 맡긴 사람이 도망쳤다는 이야기에 황급히 나갔었던 거였어요. 제 아들이 지방을 돌아다니며 힘든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자기가 직접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보를 찾아다녔었는데 그게 저의 눈에는 그저 놀러만 다니고 있었던 걸로 보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일이 모두 끝나고 한참 후에야 돈을 들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내 돈을 돌려받았고 그 이후로 여기저기 투자를 하다 대박이 나서 꽤 큰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손자의 고등학교에 연락해 장학금 형식으로 손자에게 돈을 전달했던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지만 친구라는 사람은 그동안의 며느리의 속사정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사과 한번 제대로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원래는 며느리가 죽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납골당에 자기를 안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을 전했다곤 했지만 손자와 상의 끝에 아들의 미호 옆에 나란히 며느리를 묻어주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해를 풀어서 미안하다며 하늘에서 아들에게도 털어놓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이후로도 벌써 5년이 지나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로 취직을 한다고 하니 이제 정말 걱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군대도 무탈하게 다녀오고 여자친구도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넷이나 잃은 건 과거에 제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벌을 받았나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판단해버린 탓에 몇 명이나 상처를 받았을지 가늠이 안 되네요. 많이 늦은 것 같지만 남에게 도움만 받는 삶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받기만 하는 삶보다 뭐든
주고받는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나이에 이제 막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몇 년 전 몸이 불편한 첫사랑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깨를 볶으면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 남편은 몸이 많이 불편해요. 전동 휠체어에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제가 없으면 세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아무리 첫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남자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남편의 아픈 과거이자 저와 남편이 다시 만나 사랑을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대학 입학의 꿈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저 또한 부푼 꿈을 안고 건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입생 OT에서 처음 알게 된 몇 명의 친구들은 금세 친해져서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아무래도 남자 여자 할 거 없어 섞여서 놀다 보니 그 중에는 서로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공모전에 출품해야 된다고 교수님들이 달달 볶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데이트할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 건축학과 그 안에서 서로 끼리끼리 눈이 맞아 하루 종일 같이 과제를 하는 것 말고는 데이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저는 여중여고를 나온 터라 숫기가 없어 연애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단짝인 남자 사람 친구는 있었습니다. 민우는 제게 정말 친절한 친구였어요. 과제하다가 졸기라도 할까봐 커피를 몰래 사다 주고 학교 앞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생기면 포장도 해주고 하루는 제가 과제를 끝내고 늦은 시간에 집에 가려고 하니 위험하다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타본 것이 처음이라 매우 놀라웠습니다. 민우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한 번은 둘이 팀 과제를 해야 해서 민우네 집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집이 무슨 궁궐 같더라고요. 마당도 엄청 넓고 커다란 개가 2마리나 집을 지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이었습니다. 특이했던 건 개 이름이 꼭 사람 이름 같아서 제가 엄청 웃었죠. 저는 당연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집안 딸이었고 그런 격차가 못내 자존감을 떨어뜨려 민우를 좋아하는 마음을 꽁꽁 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학년까지도 매일을 붙어 다녔어요. 같은 과 친구들이 저기 부부 온다 할 정도로 저희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였습니다. 민우도 저에게 연애 감정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저도 민우도 서로에게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연애 감정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를 일이죠. 민우 덕에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도 먹어보고 늘 늦은 시간에는 저를 데려다 주곤 했었죠. 4학년에 올라가자 졸업작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당연히 어느 때나 다름없이 개강총회에서 민우를 찾아보는데 민우가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남겨놨죠. 하지만 민우에게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친했던 동기들에게 물어도 봤어요. 김민우 군대 갔어? 민우 군대 갔대? 몰라. 여기 민우랑 연락되는 사람 없어? 야, 민우 마누 연락이 안 되면 누가 되겠어. 남편 어디다 두고 혼자 왔어? 동기들도 민우의 행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개강한 지 2주가 넘게 지나서야 저는 학과 사무실에 민우가 군대를 갔는지 휴학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공사학번 김민우? 이번 학기 등록 안 했는데 휴학계도 안 냈고 학과에서도 계속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아마 퇴학 처리로 될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된다고요? 조교님, 저 민우네 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땡땡동인 건 알고 있거든요.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한데. 아무래도 학생 개인정보고
학교에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연락해야 되고 찾아가야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일단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네. 수업 안 들어가? 저는 조교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소득이라고는 연락이 정말 그 누구와도 안 된다. 휴학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디서 큰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첫사랑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과제를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서울권 병원의 중증 환자들 중 김민우가 있는지 찾아보러 다녔습니다. 전화로는 당연히 그놈의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들었고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일일이 이름을 확인하는 거 말고는 별 다른 수가 없었어요. 민우의 이메일 주소로도 몇 번이나 이메일을 보냈지만 읽지 않은 표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을 바쁘게 보내고 저는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던 공모전에 입상하면서 국내에 꽤 유명한 건축사무소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사무소에 입사를 해서도 3년 동안은 잡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현장에 전화를 하는 일, 부자재 관리나 수입하는 일 정도요. 왜냐하면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고 3년 만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고 승진을 해서 현장 업무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나이 28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 캠퍼스 커플이었던 동기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더라고요. 대학 동기의 첫 결혼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우도 소식을 듣고 나타나진 않을까 하는 요상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혼식 당일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죠. 20대 후반임에도 그 누구도 민우랑 연락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기들은 저에게 너네 부부 사이 같았는데 무슨 일 있었느냐고 되묻더라고요. 이 정도로 연락두절이고 부부 같았던 너까지 모르는 거 보면 어디 야반도주 한 거 아니야? 걔가 은근 티는 안 냈지만 엄청 부자였잖아. 차도 외제차 타고 다녔고 학교 다닐 때 통화하는 거 얼핏 들어보니까 집에 도우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조금 억울한 심경까지 생기더라고요. 정말 야반도주라면 저한테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전혀 소식을 모른다는 말에 저도 더 이상 일말의 기대감조차 가지지 않기로 했답니다. 나를 그렇게 떠난 것엔 이유가 있겠지. 어디서 죽었을지도 몰라. 나 혼자 추억 안고 살아가면 되지 하면서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온전히 회사에 쏟다 보니 저는 점점 회사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정말 신생업체 한두 개 맡아서 하던 제 업무는 이제 제법 굵직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초고속 승진이라고 나이 30에 이 정도 업무를 맡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비행기도 태워주셨어요. 건물을 하나 설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되시죠? 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도면과 조감도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 저는 업체가 늘어나자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것처럼 바빴습니다. 출장도 상상 이상으로 많아졌어요. 정말 국내에 안 가본 동네가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비어있는 땅은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집안을 어떻게 닦을 것인지, 건물을 어떻게 올려야 효율적인지 답사를 다녀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지방 출장이 생겨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버스도 한 번에 가는 편이 없어서 몇 번을 갈아타고 시골 동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아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방송에 한번 소개된 이후 꽤 많은 사람들이 풍경을 즐기기 위해 찾고 뜨고 있는 관광지였어요. 돈 냄새를 맡은 땅 주인이 풍경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멋들어지는 카페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해서 답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정말 동네에 카페 하나 없어서 사장님께서 중국집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허름한 중국집에서 탕수육에 소주를 시켜놓고 하는 미팅이라니
정말 생소했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지방 특성상 밥집에서 가끔 미팅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중국집은 처음이었지만요. 한창 건물의 효율성과 디자인, 부자재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소주를 드시던 사장님께서 대뜸 시집은 갔냐면서 호구조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연애도 아직이에요. 대신 경력은 탄탄하니 믿고 맡겨주시면 걱정 하나 없게 잘해드릴게요. 내가 우리 윤지의 과장 소문이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근데 윤 과장 몇 살이지? 31? 32? 제가 좀 동안이죠? 이래 보여도 35 먹었습니다. 그래? 학교도 서울에 어디 나왔다고 거기 소장한테 들었는데 XX 대학교였던가? 사장님이 너무 코치코치 저의 사생활을 묻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지만 어쨌든 꼭 성공해야 할 프로젝트이기도 했기에 사장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꼬박꼬박 대답을 했어요. 네, 맞아요. XX 대학교 건축학과 나왔어요.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윤 과장 김민우라고 알아? XX 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에 나이도 비슷한 것 같았는데. 저는 민우의 이름이 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수소문했던 민우의 이름을 이런 자리에서 사장님께 듣게 되다니요. 사장님이 민우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민우가 다른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나요? 그쪽 업체에도 견적 의뢰하셨었어요? 어디 회사요? 아소라 아소. 기다려봐. 야, 민우야. 사장님은 바깥에 오토바이 배달원을 향해 민우야 하고 부르셨고 두어 번 부르니 휴대폰을 보고 있던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박 사장님. 뭐 더 드려요? 소주? 너 XX 대학교 건축학과 나왔다고 했지? 거 몇 학번이야? 아, 몇 번을 물어보셔. 04학번, 35살. 나 거기 나온 거 맞다니깐요. 그렇게 내가 못 믿어? 저는 민우라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분명 XX 대학교 나온 건축학과 04학번 김민우는 제가 아는 김민우 하나뿐인데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길에서 만나면 모르고 지나칠 법한 아무리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강산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른 얼굴일 수 있나 싶은 모습이었어요. 왕자님처럼 뽀얀 피부에 다부진 어깨,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던 다정다감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깡마르고 새까만 피부에 눈도 민우보다 훨씬 동그랗고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얼굴이었어요. 말투야 뭐 시골에 살다 보면 촌스러워지고 되바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잘 안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분위기뿐만 아니라 얼굴도 달라졌으니까요. 김민우 맞아? 나 윤지혜인데. 지혜야 당연히 알지. 잘 지냈어? 동기 애들은 다 잘 지내고 내가 연락을 못했다. 너 왜 4학년 되자마자 휴학계도 안 내고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 군대 간 줄 알고 수소문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아는 김민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실은 내가 큰 사고가 있었어. 집에 큰 불이 나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 혼자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재산도 다 타버리고 얼굴에 화상도 입어서 수술도 하고 그랬지. 그제서야 얼굴이 다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물론 체격까지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안 됐지만 사는 게 바빠서 관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면 충분히 왜소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불에 모든 게 다 타버리는 바람에 어디에도 연락할 수가 없었고 나도 연기를 많이 마셔서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재활치료도 오래 받았고 내가 세상에 나온 뒤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무작정 버스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일하게 됐지. 그러면서 민우는 사장님께 소주를 한 잔 받아 벌컥 마셨어요. 분명 대학 다닐 때 민우는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친구였었거든요.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러 갈 때도 항상 구석에서 탄산음료를 먹던 친구였는데 소주를 연거푸 마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도 변하게 만드는구나, 세월의 격차는 너무나도 다르구나를 실감하게 되었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두 사람 번호도 교환하고 그러지? 둘 다 미혼이구만. 그 말을 듣고 민우는 제게 쭈뼛쭈뼛 휴대폰을 내밀었고 저희는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기시감은 뒤로 한 채 민우와 다시 연락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너무 기뻐서 눈에 보이는 게 없기도 했어요. 저는 미팅도 잘 마치고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까 했지만 지금 민우의 사정이 좋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 저만 알고 있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피곤함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민우와 연락이 하고 싶어 문자를 보내보았어요. 민우야, 나 집 잘 도착했어.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렇게 먼 동네에서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다니. 그러니까 지혜야. 민우 이제 내 이름도 기억 못하는 거야? 나 지혜잖아. 아니 미안. 오타난 거야. 민우와 함께 연락을 이어가면서 은근히 갸우뚱할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캠퍼스 건물을 이야기할 때도 건물을 헷갈린다던가 다 아는 건축 설계 이야기를 할 때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던가 하는 일들 말이죠. 물론 세월이 지났으니까 까먹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굵직한 이야기들도 잘 기억 안 난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추억 하나로 이 세월을 버텨가며 민우를 찾아 헤맸는데 민우는 모든 걸 다 별일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서요. 민우야, 앞으로는 가끔 안부도 묻고 연락도 하고 지내자. 우리 대학 다닐 때 정말 재미있는 일 많았는데. 아, 내가 진혁이랑 진솔이 보고 엄청 웃었던 것도 기억나? 그럼 기억나지. 진혁이랑 진솔이 진짜 웃기던 친구들이었잖아. 걔네가 말이라도 하면 친구들 다 배꼽 잡았던 거 기억나지. 걔네는 뭐하고 산대? 저는 여기서 정말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혁이랑 진솔이는 민우네 집에서 키우던 큰 진돗개 2마리의 이름이었거든요. 키운 지 10년이 넘은 늙은 노견이라면서 이별하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잘해줄 거라고 애지중지했던 개였어요. 대학 시절 이야기는 그렇다 쳐도 10수년을 키워온 반려견의 이름까지 까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민우야, 진혁이 진솔이는 네가 키우던 개 이름인데 그 개들은 어떻게 됐어? 미안. 내가 화재로 머리까지 많이 다쳐서 기억이 잘 안 나. 은근히 내는 오타들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많이 다쳤다고 해도 맞춤법에 띄어쓰기 따박따박 지키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사가 빠질 수 있나 싶었고요. 화재로 인한 부상이라고 했는데 머리를 다친 것도 아니면서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지 그러면서도 저는 안다고 아는 척을 해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민우가 급한 일이 있다면서 통화가 가능하냐고 묻더라고요. 민우야, 무슨 일 있어? 급한 일이 뭔데? 내가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정말 급해서 그런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죠. 그래도 알아주는 건축사무소고 연봉도 많이 올라서 돈이야 꽤 모아두었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물음에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감정을 되돌려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했고요. 지혜야, 정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연락하는 친구가 너뿐이라 사고가 났는데 가족도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되겠다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돈이 얼마냐고 물었고 500만 원이라고 하길래 바로 송금을 해줬어요. 몇천만 원 단위였다면 거절했겠지만 솔직히 5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었거든요. 민우는 꼭 갚겠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제게 연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꼭 예전이랑 비슷해서 찝찝함은 뒤로 하고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사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 사고 나면서 깨진 그릇들을 변상해야 한다면서 20만 원, 30만 원 짜잘하게 돈을 빌려갔죠. 몇 번이나 거절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이다. 진짜 미안하다.
지혜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등등 말로 구슬리기에 못 이기는 척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 그런데 지혜 너 월급날 가까워지지 않았어? 나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민호야, 내가 너한테 여태 빌려준 돈이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돼. 어떻게 나한테 갚으려고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그리고 여태 빌려간 돈 한 푼도 안 갚았잖아. 나도 생활이 힘들어서 더는 못 빌려줄 것 같아. 저는 제 월급 날짜까지 물어보는 행태가 많이 뻔뻔하다고 느껴지고 점차 수상해졌어요. 하지만 본인이 김민우라고 하고 그것도 제가 말하기 전에 XX대학 건축학과 공사학번이다까지 밝힌 마당에 증거가 딱 나오는 것도 없었고요. 얼굴이 좀 다르다, 말투와 성격이 다르다고 우기기엔 10수년 동안 연락이 중단되었던 친구인걸요. 제가 몇 번 돈 빌려달라는 걸 거절하자 제게 연락도 뜸해지더라고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지 말고 지금은 회사 일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민훈의 동네 땅주인 사장님께서 제가 잡은 컨셉에 대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셔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뛰어다니는 와중에 민우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또 돈 이야기일까 싶어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안 받기가 조금 그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부탁이 있는데. 부탁이라는 말에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때문에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하루를 여기서 있어야 할 것 같아. 알다시피 내가 친척들도 연락이 안 닿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실은 내가 사고 해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호텔을 잡지도 못했거든.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도 푼다고 생각하고 너네 집에서 하루 지내도 될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자고 가겠다는 소리를 한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싶으면서도 또 밤새 술 먹으면서 이것저것 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마음이 공존하더라고요. 어차피 투룸이니까 작은 방에서 재우고 안방문이야 잠그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퇴근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에 회사 근처에서 민우를 만나 밥을 먹고 편의점에 들러 안주거리와 맥주, 소주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좋다면서 구경 좀 해도 되냐고 하길래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뭘 그리 샅샅이 보려고 하냐며 앉아서 술이나 먹자고 했어요. 알코올은 분해를 전혀 못한다며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던 민우는 어디 가고 소주는 역시 맥주에 타먹어야 제맛이라면서 소맥을 타마시더라고요. 민우 너 알코올 한 방울만 들어가도 전신이 빨개진다면서 술 안 먹지 않았어? 그거 다 어릴 때지. 공사장이며 배달일이며 고생해봐. 술이 꿀떡꿀떡 넘어간다니까. 능청스럽게 오징어 다리를 뜯으면서 소맥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 환상은 점점 깨졌죠. 저는 대충 사온 술을 다 마시자 이제 잠이나 자자면서 자리를 정리했어요.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민우를 확 밀치고는 저쪽 방에서 자라고 떠밀었죠. 민우는 약간 머쓱해하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어서 잠자기엔 조금 먼지도 많고 비좁긴 했지만 어차피 하루인데 뭐 어떠냐는 마음으로 재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해서 민우 방에 노크를 하니 조용하더라고요. 출근을 할 시간인데 민우를 혼자 두고 나가기가 너무 꺼림칙해서 깨울 생각으로 문고리를 잡아 돌렸는데 이미 나갔는지 방에 없더라고요. 뒷정리도 하나도 안 해놓고 가서 좀 열이 받았지만 손님인데 그것까지 바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본 액세서리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거예요. 설마 싶어서 서랍을 열어보니 제 귀금속들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때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정말 죄송한데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사정을 설명한 뒤 경찰을 부를까 고민을 하다 민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서랍에서 사라진 귀금속들은 엄마가 취업 선물로 주셨던 금 5돈짜리 팔찌와 30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사주신 진짜 진주 귀걸이 목걸이 세트였어요.
경찰을 바로 부를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민우가 돌려주기만 하면 없던 일로 해줄 수 있기에 민우에게 먼저 연락을 한 거였죠. 지혜야, 나 먼저 나왔어.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인사도 못했네. 민우야, 혹시 작은 방 서랍에서 내 귀금속 가져갔어? 저는 둘러대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죠. 민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흥분했는지 갑자기 저에게 와다다다 말을 쏟아냈어요. 지금 나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야? 나를 도둑으로 생각해?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집 얼마나 잘 살았는지 네가 몰라서 그래. 나 남부럽지 않게 돈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그리고 나 그렇게 도둑질할 만큼 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 그렇지 이거 다 잘 풀리면 나 부자야. 저는 정말 황당했죠. 그렇게 돈이 많다는 애가 지금 짜장면이나 배달하면서 돈이 없어서 저한테 빌려간 돈만 800만 원이 되는걸요. 그 귀금속 돌려만 주면 경찰엔 신고하지 않을게.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시간도 있고 과거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민우는 씩씩거리다가 주소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잠시 눈이 돌았던 것 같다면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문자로 집 주소 찍으면 택배로 보낼게. 그러길래 나한테 돈 좀 빌려줬으면 내가 이런 치사한 짓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저는 변해버린 민우가 정말 단단히 미쳤다는 것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찜찜했고 민우가 꼭 민우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정말 확신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죠. 밤사이에 술을 마실 때 취할 때까지 먹인 뒤에 술술 불게 만들었어야 했나,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에게 말해봐야 지가 김민우가 맞다는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진정으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카페를 짓겠다던 사장님께서 저와 건물 디자인 협의까지 다 맞춰놓고 발주를 넣었는데 유리창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더 넓혀달라고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이미 견적이 다 나왔고 유리창이 더 커지게 되면 충고도 수정해야 되고 그러면 기둥이나 철근 쪽에도 자재가 더 들어가야 해요. 이건 제가 사장님을 설득해야지만 추진이 가능한 일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짐을 챙겨 민우가 사는 그 동네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도착해서 사장님 댁으로 다짜고짜 찾아가 협상을 짓기 시작했어요. 사장님께 상황을 그대로 설명드리고 결국 처음 디자인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말 바꾸기 없다고 도장까지 쾅 찍고 나오니 이미 해가 진 어둑어둑한 저녁 8시였습니다. 집으로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시골이라 그런지 가게들이 일찍 닫더라고요. 8시에 마치는지 민우가 저 멀리에서 터덜터덜 중국집 가게 문을 닫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지에서 민우를 만났다는 게 내심 반가웠던 터라 저도 모르게 민우야 하고 부르려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얘야, 영준아. 귀가 어두운가 불러도 말을 못 들어. 아이씨, 영준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어둑한 주위 덕분에 제가 보이지 않았는지 주위를 연신 살피며 할머니의 팔을 확 잡아채고는 뭐라고 궁시렁거리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실수했다고 판단하신 건지 할머니는 연신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민우에게 하면서 입을 찰싹 때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준이? 영준이가 누구지? 하고 말이죠. 저는 정신이 돌아오면서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만약 민우가 영준이라면? 진짜 민우는 어디에 있지? 진짜 민우, 가짜 민우, 영준이 온데 섞여서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체 없이 휴대폰으로 민우의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별일 없지? 어디야?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어. 왜? 택배 잘 받았다며. 돈은 천천히 갚을 거야.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달도 더 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네 동네에 와 있는데 휴대폰 배터리도 이제 꺼지기 일보 직전이고 잠깐 볼 수 있을까? 너 일하는 중국집 앞이야. 민우는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중국집 앞으로 왔어요. 저는 괜히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민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귀찮게 미안. 너네 집에서 혹시 나 하루 자고 가도 돼? 여기가 시골이라 차편이 일찍 끊기잖아.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차편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고 휴대폰도 꺼져서 어디 연락도 못하고. 그럼 대충 근처 여관방 잡아서 핸드폰 충전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아? 내가 지갑까지 잃어버려서 버스에 두고 내렸나 봐. 돈이 한 푼도 없어. 아니, 10만 원도 없어? 민우는 궁시렁거리면서도 제가 방법이 없다고 계속해서 집에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는 아까 영준이라고 불렀던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딱 봐도 동남아계 외국인인 것 같았어요. 소개를 해달라는 모양새로 가만히 서 있자 민우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사고 나서 빈털털이 됐다고 했잖아. 무작정 여기로 왔는데 이 할머니가 자식이 없다고 같이 살자고 하셔서 내가 같이 살면서 보살펴드리고 있어.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웃으면서 서 계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나에게는 아무런 말도 걸지 말라 그런 표정이었기에 저는 잔뜩 긴장하며 고갯짓만 했습니다. 민우는 제게 방이 3개지만 화장실 옆에 있는 방은 돌아가신 가족의 남은 유품들이 있다면서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본인은 본인 방에서 잘 테니 저보고 불편하지만 거실에서 자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할머니가 할머니 방에서 이부자리를 하나 들고 오셔서 거실에 깔아주셨습니다. 저는 알아서 잘 자고 아침 일찍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다들 주무시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민우는 씻겠다며 화장실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게 절대 화장실 옆방 문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민우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거실 책장에 꽂혀있는 앨범들에 눈을 돌렸어요. 어릴 적 사진이 있는 앨범인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두꺼운 앨범을 후다닥 꺼내서 사진들을 보는데 아기 때 사진부터 어린이,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쭉 있는데 그 어디에도 제가 알던 민우 얼굴이 없는 거예요. 사진 중간중간 영준이의 첫 입학식, 영준이와 영준이랑 놀이공원 이렇게 사족이 써져 있었고 민우에 대한 이름이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자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을 발견하여 유심히 보는데 아무리 봐도 할머니와 지금의 민우 얼굴이었어요.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몰래 주머니에 쑤셔놓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앨범을 꽂아놓았죠. 때마침 민우도 씻고 나오더라고요.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맥주라도 한 잔 할래? 주면 고맙지. 저는 민우가 술이라도 진탕 마시고 푹 잠들면 그때 본격적으로 증거를 더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술자리가 조금 길어졌지만 저는 배불러서 더는 술을 못 마시겠다는 핑계로 술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민우가 이제 자야겠다며 휘청거리면서 일어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걸 보고는 불을 끄고 꺼두었던 휴대폰을 다시 켜서 후레쉬 빛으로 앨범을 뒤져보았어요. 그렇게 1-2시간쯤 흘렀을까 온통 영준이라고 적힌 지금의 민우 얼굴을 한 사람의 사진들을 모조리 확인하고 저는 민우가 영준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뚝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어요. 영준이는 왜 XX대학교 건축학과 공사학번 김민우 행세를 하고 살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민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시골까지 와서 굳이 그런 짓을 할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2잔 마신 맥주 때문인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어디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할머님이 아프신 줄 알고 할머니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민우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화장실 옆방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끙끙거리는 소리도 남자 목소리 같았고요. 저는 두려움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 방엔 분명 유품이 있다고 했는데 민우와 할머니 둘만 사는 집이랬는데 남자가 하나 더 있다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는 민우의 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와 조용한 할머니 방 소리를 확인한 뒤 두 눈을 질끈 감고 화장실 옆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존하고 있는 어둑한 방이었는데 바닥쯤에 누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끙끙거리는 사람의 얼굴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실루엣만으로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그 사람은 진짜 민우였어요. 저는 아주 작은 소리로 민우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너 혹시 민우니? 김민우? 누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 XX대학 건축학과 공사학번 윤지혜야. 나 알겠어?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저는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나갈까 방문을 꼭 닫고 민우의 옆으로 다가가 스탠드 불빛을 가까이 비췄어요. 밝은 불빛으로 얼굴을 보니 정말 제가 아는 민우가 맞았습니다. 살이 하나도 붙지 않은 깡마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민우의 얼굴이 맞았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일어서 보라고 하니 민우가 가만히 누워서 고개만 쓱 돌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지혜야, 내가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다. 부모님과 해남으로 여행을 가는 도중에 차가 미끄러져서 논두렁으로 차가 거꾸로 처박히는 사고를 당했어. 그때 안전벨트를 유일하게 하고 있던 나만 살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도 거꾸로 박히는 바람에 목뼈를 심하게 다쳤고 목 아래쪽부터는 마비가 왔어.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 그럼 이 집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저 영준이란 사람은 왜 너인 척 살고 있는 거고? 영준이는 사고를 당했을 때 목격자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보험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었나 봐. 부모님 사망보험금 수령권으로. 그리고 그 금액도 영준이가 알게 된 거지. 당시에 사고 차량이 비싼 외제차이기도 했고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꽤 된다고 생각했는지 퇴원을 시켜서 그 뒤로 쭉 이 방에서 날 데리고 있었어. 그러면 납치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들 상당히 나한테 잘해줬어. 내가 욕창이라도 생길까봐 매일같이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먹고 싶다는 것도 사주고. 하지만 내 재산을 가지고 싶어서 나한테 몇 번 윽박을 지르기도 했지. 나야 어차피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재활치료도 전혀 못했고 그 돈 가져서 뭐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말에 다 대답해주고 했어. 그 덕에 내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지. 하지만 보험금 수령까지는 못했나 봐.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미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가 김민우라고 하고 다녔으니 진짜 김민우인 나를 데리고 움직일 수가 없었겠지. 이건 사칭 범죄야. 범죄라고 민우야. 몇 달 전부터 계속 윤지혜 아냐고 윤지혜에 대한 걸 이야기하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내가 너 정말 좋아했었거든. 그런 사고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꼴로 만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주체할 수가 없었고 제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 모두들 깰 것만 같았어요. 뼈밖에 남지 않은 민우였지만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누워있는 민우를 혼자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결국 등에 들쳐업었습니다. 민우는 제게 뭘 하려고 그러냐면서 이미 본인의 사진은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했지만 저는 재활치료를 전혀 못 받았다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목 위로는 움직일 수 있고 목뼈가 산산조각 난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졌죠. 새벽 4시 해도 뜨지 않은 어둑한 밤. 저는 민우를 들쳐업은 채로 그 집을 나와 무작정 뛰었습니다. 10수년을 누워서 주는 밥만 먹으면서 지냈으니 근육이고 지방이고 남아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가시 같은 몸이라 제가 들쳐업어도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무작정 걷고 또 걷고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걸어 딱 한 대 있는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땀이 범벅되어 깡마른 사내를 업고 택시를 탔으니 택시 아저씨도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저를 태워주셨어요. 저는 어디든 제일 가까운 시외 터미널로 가달라고 했고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연히 병원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오니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병원으로 가서 MRI, CT 찍을 수 있는 건 다 찍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촬영본 보시면 목뼈 쪽 신경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마비 증상이 온 거고요. 더불어 사고의 여파인지 척추 신경에도 손상이 있습니다. 이건 약물 치료로 호전될 부분은 아니고요. 목뼈 쪽은 이미 협착이 되어서 수술을 하려면 아주 대수술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목숨을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수술이 잘 된다면 이미 오랜 시간 신경이 눌려 눈에 띄는 회복은 어렵지만 팔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민우와 함께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민우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듯 위험해도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을 지었고 그렇게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급하게 민우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저는 민우가 받아야 할 보험금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보험회사도 그만큼 고객 서비스가 발전했는지 직접 병원으로 와주었어요. 직원과 함께 그동안 수령치 못했던 보험금을 정산받게 되었고 그 돈으로 수술비도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받지 못한 재산에 대한 권리도 찾게 되었고 폐가처럼 변해버린 민우가 살던 집 또한 민우의 명의로 이전하도록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우의 수술은 10시간이 넘는 큰 수술이었고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삐뚤게 맞춰진 뼈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마비가 풀리는 그런 기적은 당연히 없었고요. 일단 몸의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무게도 50kg가 안 됩니다. 지금은 걷는 것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재활과 더불어 운동 치료를 약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몸에 근육이 생기고 순환이 완벽하게 되는 시기부터는 마비를 풀기 위한 재활이 들어갈 거고요. 걸리는 시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혹은 평생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우가 제 손으로 글씨라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재활치료를 빠지지 않고 받자고 말을 했어요. 민우는 눈을 꿈뻑이며 제게 당연하다는 듯 알겠다고 했고요. 수술이 끝난 뒤 영준이라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우의 진술을 토대로 영준이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민우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이후 그 모자는 집을 버리고 떠났는지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최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알고 있던 휴대폰 번호도 전부 없는 번호로 뜨고 모든 걸 버린 채 야반 도주를 한 거죠. 경찰은 꼭 잡고야 말겠다고 저희에게 약속을 했고 저희는 경찰을 믿고 치료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는 민우 옆에서 모든 걸 함께 했고 가족이 없는 민우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든 수발을 들었고요. 결국 제게 너무나도 미안해하는 민우에게 먼저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민우는 염치가 없다며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부끄럽게도 저에게 아이가 생기자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38살.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야 갓난쟁이를 낳았고 지금은 민우와 깨볶는 신혼, 정신없는 육아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외벌이로 나가서 일을 하지만 민우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나중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아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몸이라 사회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와 함께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평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게요. 응원 부탁드려요.